뭐야. 늦어서 미안. 오늘 저의 교육열을 불태우다가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아니 교육열 학교열을 불태우다가 이게 이 그 학생이 이게 아니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너무 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는 화내지는 않는데 화는 내지 않는데 저는 이제 조근조근 말해요. 조근조근 이런 문제를 틀리면은 많이 곤란하겠지. 이런 문제를 틀리면은 지금 사실 틀리려고 사실 내가 문제를 내는 거긴 해. 그렇지만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틀리면 피눈물이 나겠지. 이런 문제를 틀리면은 이제 내가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어지겠지. 약간 이런 이 정도로만 하긴 합니다. 화는 내지 않아요. 절대 화를 내지는 않아요. 저는. 그리고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제 설명할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심지어 애가 좀 늦었어요. 애가 약속 시간에 이제 25분 정도 늦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빠르게 진행해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다 못 끝냈어. 네, 세 문제 더 해야 돼가지고 내일 또 가기로 했습니다. 세 문제 더 시켜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가만 봐봐. 애가 지각을 했고 한 이쯤이면은 시간이 하고 이제 시계를 보니까 10시 55분.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설명하다가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현대문학에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우리가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보기에서 읽으라는 대로 이 감상을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보기에서 잠깐만 가. 이러고 왔어요.
사실 이제 원래 매번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하기로 했는데 제가 매번 이제 학교를 불타다 보니까 매번 2시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송해요. 아니 나도 모르게 그래. 나도 모르게 자꾸 학교를 불타가지고 아니 근데 알려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 저것도 알려줘야 되고 이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애는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네? 그럼 나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려주려고 했던 게 원래 A, B야. 근데 애가 지난번에 알려준 C까지 틀린 거야. 그럼 나는 C도 설명해야 되고 B도 설명해야 되고 A도 설명해야 되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심지어 이제 다시는 이거를 또 틀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이가 왜 이거를 읽었어야 했는지, 국어를 볼 때 왜 이 부분을 무조건 집중해서 읽었어야 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랬어야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수학을 풀 때 이 조건을 왜 잡았어야 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평가원은 잉크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어느새 늦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동물농장 2편이고요. 오늘은 어지간하면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할 거예요.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그게 있더라도 웬만하면은 끝까지 다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까지. 왜냐면 이제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과외 신청 그러니까 과외 신청 아쉽습니다. 어디서 해? 더 이상은 과외생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3명 정도 과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더 하면은 이제 있는 학생들한테 집중을 못해요. 지금 저는 모리 여러분들한테도 집중을 해야 되고 과외생한테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과외를 더 받으면 너희들한테 집중을 못하잖아. 내일 아침 방송 있는 건 아시죠? 네. 늦으면 돼. 농담이고요. 좀 덜 자면 되죠. 아무튼 동물농장 한 40회 읽었어요. 오늘은 끝까지 읽으려고 노력해 볼 겁니다. 이 책이 근데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판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책을 그것만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아쉽다. 동물농장은 정말 대단한 책이고 조지 오웰 작가도 이 작가님 자체가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작가 3위에 선정된 정말 대단한 작가님입니다. 뭔가 하나로만 요약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좀 이제 생각을 넓게 보시고 이 책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상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이제 국민들이라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책이 일단 재밌어요. 재밌어요. 작가분한테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봤는데 안 볼 거 그랬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맞아요. 경직된 책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교육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공부해서 뭐하냐 라고 하는 분들에게 엄청나게 반격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교육이 거의 가장 잘 배포된 나라? 그러니까 문맹률이 정말 낮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작가분 인성 논란이 있어요? 나 그건 몰랐어. 난 책만 읽어서 책만 읽어서 몰랐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꼴찌죠. 이런 건 꼴찌하면 좋아. 이런 건 꼴찌해야 돼요. 문맹률 꼴찌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서 그 한글의 위대함도 좀 느끼고, 그리고 이제 필수 교육이 잘 들어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한 이유 동물농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느낄 수 있고. 물론 우리나라 공교육을 막 좋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언제나 완벽한 뭔가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공교육에 충분히 착취를 당했고
공격이 후치 하면 막 이러면서 이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가 막 좋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치만 이제 문맹률 최저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 저희가 좋아할 만한 요소죠. 확실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요소죠. 그리고 동물농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똑똑해야 하는 이유 알아봅시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물농장 이제 전반부를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제 이 농장에 장로 돼지님이 계셨어요. 정말 오랜 기간을 사신 돼지님입니다. 그분이 죽으면서 그런 말 했어요. 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인간놈들이 우리를 맨날 착취만 하고 자기 배만 불리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일만 하고 쥐꼬리만큼 음식만 먹고 저놈들이 우리 죽을 때는 도살하려고 합니다. 인간을 몰아합시다. 이랬고, 동물들은 그래서 그 돼지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 마음을 불태우고 있다가 인간들이 게을러서 밥을 하나도 안 주니까 이 자식 각오해라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합니다. 그것이 동물농장의 전반부 이야기예요. 자, 동물농장의 이제 후반부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그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소식은 영국의 절반가량까지 퍼져나갔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이제 우두머리 돼지 둘입니다. 나폴레옹은 행동력이 강하고 스노볼은 아주 머리가 좋죠. 이 반란을 이끌고 그리고 지금 지도하고 있는 두 마리의 돼지예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어요. 둘이 서로 회의할 때마다 반대되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동물들의 반란으로 쫓겨난 존스 주인은 월링턴의 술집 레드라이온의 퍼즐로 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놨다. 자신은 포악한 한 무리의 동물들에게 자신의 소유지인 농장에서 쫓겨났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다른 농장주들은 겉으로는 그에게 맞장구를 쳤지만 처음에는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들의 속셈은 존스가 겪는 불행을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돌리지?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동물농장과 인접한 두 농장의 주인들이 항상 사이가 나빴던 것은 동물들에게 다행이었다. 존스와 인접해 있는 폭스우드라는 농장은 넓기는 했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은 구식 농장이었다. 잡초가 우거졌고 목장 전체가 황폐했으며 울타리조차 없는 볼품없는 상태였다. 이 농장의 주인인 필킹턴은 계절에 따라 낚시질이나 사냥을 하며 시간을 소일하는 낙천적인 신사농부였다. 그리고 핀치필드라는 또 하나의 농장은 그보다는 작지만 유지가 매우 잘 되었다. 이 농장의 주인인 프리드릭 씨는 완고하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항상 소송을 일으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평판을 듣고 있었다. 이들 두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처럼 미워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한 일조차도 서로의 마음을 일치시키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은 동물농장의 봉기 소식을 겁내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네 동물들이 그것을 배울까 무척이나 염려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동물들이 자기들 생각은 2주일만 지나면 동물농장의 모든 것은 끝장이 날 거야 라고 생각했다. 결국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정신없이 싸워 결국은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동물들이 서로 싸운다는 얘기도 굶어 죽을 기미도 보이지 않게 되자 그 농장 주인들은 태도를 바꾸어 동물농장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으며
벌겋게 불에 달군 편자로 고문을 하는가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런 일들은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것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사악한 일들은 못된 동물들이 일으킨 반란의 결과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터무니없는 말들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인간을 쫓아내고 스스로 동물들이 그들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멋있는 농장에 대한 소문은 모호하고 조금은 왜곡된 내용을 담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퍼져나갔으며 그에 대해 반역의 물결이 지방에서 다른 곳으로 골고루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온순하고 말을 잘 듣던 황소들이 갑자기 사나워지고 양은 울타리를 부수고 토끼풀을 다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으며 암소들은 물통을 차던지고 사냥말은 울타리 뛰어넘는 것을 거부하고 타고 있는 사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의 곡과 가사가 도처에 알려졌다. 그것은 놀라운 속도로 동물들에게 퍼졌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듣고 아주 웃긴 노래네 하고 비웃었지만 사실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아무리 동물을 망정 어떻게 그처럼 비열하고 말도 안 되는 곡과 가사를 부를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 노래를 부르다가 붙들린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든 가리지 않고 심한 채찍질을 당했다. 그렇지만 그 노래를 막을 수는 없었다. 새들은 울타리에 앉아 노래를 지저귀었고 비둘기는 느릅나무 위에서 노래를 불러 대장간에 쾅쾅대는 망치소리와 교회의 종소리에도 그 노랫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간들이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노래에서 인류의 미래 운명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며 남몰래 치를 떨었다. 그러나 그해 10월 초순경 옥수수가 베어져 쌓여졌고 일부는 벌써 타작이 끝났을 때 존스와 그의 일꾼들이 폭스우드와 핀츠필드에서 온 다른 5명과 함께 5개의 판자로된 문을 밀치고 들어와 농장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존스는 손에 총을 잡고 선두에서 올라오고 있으며 존스 말고는 모두 몽둥이를 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분명 농장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물들은 그런 일은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고 대응할 준비도 모두 갖춰져 있었다. 농장의 집에서 발견된 줄리어스 시저가 여러 전투를 치르고 난 작전에 관한 전기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스노볼이 돼지 우두머리 중 첫째 스노볼이 방어작전의 임무를 맡았다. 그는 신속히 명령을 내렸고 2분도 되지 않아 모든 동물들을 각 제자리에 배치했다. 사람들이 농장 건물 가까이에 오자 스노볼이 첫 공격 명령을 내렸다. 35마리의 비둘기들이 이리저리 사람의 머리 위로 잽싸게 날아올라 그들에게 똥을 갈겼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순간 울타리 뒤에 숨어있던 거위들이 잽싸게 뛰어나와 사람들의 종아리를 매섭게 쪼아댔다. 인간들은 몽둥이로 거위를 간단히 쫓아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에게 약간의 혼란을 주려는 전초작전일 뿐이었다. 새로운 친구들 안녕, 어서와요. 뮤리엘과 벤자민 그리고 모든 양들이 스노볼을 선두로 하여 갑자기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여기저기서 찌르고 치받고 물어뜯으며 정신없이 기습공격을 가하였다. 특히 벤자민은 당나귀답게 빙빙 돌면서 작은 발굽으로 뒷발길질하며 사람들을 때려눕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몽둥이를 들고 장화를 신은 인간들은 역시 그들에게 쉽사리 굴복하지 않았다. 스노볼이 갑자기 소리를 꽥 질러 후퇴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모든 동물들은 뒤돌아서 문을 통해 마당으로 도망쳤다. 그 순간 사람들은 승리의 함성을 외쳤다. 다들 어서,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스노볼이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은 동물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자 무질서하게 적을 뒤쫓았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스노볼이 바라던 것이었다. 그들이 정신없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외양간에 숨어있던 말 3마리와 암소 3마리 그리고 나머지 돼지들이 벼랑간 뒤에서 나타나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다. 그때 스노볼이 곧바로 공격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존스를 향해 무섭게 달려들었다. 존스는 스노볼이 달려드는 것을 보자 총을 겨누어 발사했다. 총알은 스노볼의 등에 핏자국을 내며 스쳐가 양 한 마리를 쓰러뜨렸다. 그 순간을 노려 스노볼은 존스의 다리를 겨누어 200파운드나 되는 자신의 몸무게를 가속시켜 내던졌다. 그 바람에 존스는 거름덤 위로 떨어져 쓰러지면서 총을 놓쳤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무시무시하게 싸우는 동물은 복서였다. 그는 뒷발로 우뚝 서서 힘센 종마처럼 징박은 커다란 발굽으로 공격했다. 복서는 일격에 폭수대에서 온 마부의 머리통을 갈겨 진흙바닥에 쭉 뻗게 만들었다. 이 광경을 보자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치려 했다. 그 다음 순간 모든 동물들이 일제히 마당을 둘러싸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공격했다. 농장의 동물들은 모두 그들 졸려서 혀가 좀 꼬여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원수를 갚았다. 고양이마저 벼랑간 지붕에서 소몰이꾼의 어깨로 뛰어내려 발톱으로 목을 핥히자 그 사람들은 무섭게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그 순간 앞이 열렸고 사람들은 얼씨구 이제는 살았구나 싶어 마당으로 뛰어나와 큰 길로 달아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공격한 지 5분도 채 못되어 아직도 뒤쫓아와 여기저기서 총알이를 쪼아대는 거위떼의 공격을 받으면서 수치스럽게 자기들이 온 길로 도망치고 말았다. 그러나 마당에 돌아와 보니 복서가 흙 속에 얼굴을 처박은 마부를 발굽으로 흔들며 젖혀놓으려고 애를 썼다. 마부 소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죽었군. 복서가 슬픈 듯이 말했다. 난 전혀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발에 징을 박았다는 걸 내가 잠시 잊었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누가 믿어줄까? 감상은 금물이여 동무. 등의 상처에서 여전히 피를 흘리며 스노볼이 외쳤다. 전쟁은 전쟁이요 죽기 살기입니다. 선량한 인간이란 없소. 난 누구든 죽이고 싶지 않아요. 비록 인간일지라도. 복서는 몇 번이고 이 말을 되풀이했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런데 몰리는 어디 있지? 누군가가 소리쳤다. 정말 몰리가 보이지 않았다. 동물들은 몰리가 부상을 입었거나 끌려갔을지도 모른다 하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몰리는 사실 여물통 목초 속에 머리를 박고 숨어 있었다. 동물들은 몰리를 찾는 동안 사실 방금까지 슬퍼했던 마부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시 기절했을 뿐인 마부소년이 정신을 차려 재빨리 도망쳐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동물들은 이제 광적인 흥분에 휩싸여 제 나름대로 왁자지껄하게 방금 전 자신의 무공을 떠들어댔다. 즉흥적인 승전 축하회가 바로 열렸다. 깃발을 개양하고 영국의 동물들을 떠나갈 듯이 몇 차례 부른 뒤 목숨을 잃은 양을 위해 엄숙한 장례식을 치르고 그녀의 묘 위에 나무를 심어주었다. 무덤 곁에서 스노볼은 짧은 연설을 통해 어떤 동물이건 동물농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생명을 바칠 각오를 다해야 한다고 비장하게 말했다.
동물들은 전공 훈장을 제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스노볼과 복서에게 제1급 동물영웅이라는 훈장을 수여했다. 또한 제2급 동물영웅 훈장이란 것도 제정하여 그것을 전사한 양에게 추서했다. 이 전투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결국은 복병이 뛰쳐나온 곳의 이름을 따서 외양간 전투라고 불렀다. 그들은 1년에 2차례씩 외양간 전투 기념일인 10월 20일에 한 번, 봉기의 기념일인 6월 24일 성묘한 대축일에 한 번, 그렇게 1년에 2번 축포를 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동물들이 인간을 이기고 다시 농장을 찾아내려는 못된 인간들을 몰아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넘겨야 될 부분이라 오늘 다 읽으려면은 모든 부분이 다 읽을 수 없어요. 그 이유에는 몰리가 사실 몰리는 인간들이랑 있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준 사탕을 먹으면서 인간들이 코를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하면서 사실 인간들한테 다시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잠깐 있고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후로 1월이 되자 날씨가 더욱 혹독하게 추워졌다. 땅은 쇳덩이처럼 굳어졌으며 들에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큰 창고에서는 회합이 자주 열렸는데 돼지들은 돌아오는 봄에 할 일을 계획하는데 몹시 분주했다. 비록 다수결로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어떤 동물보다 영리한 돼지들이 농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었다. 이런 결정은 스노볼과 나폴레옹 간의 불화만 없었다면 제대로 잘 시행될 것이었다. 그들 둘은 의견이 갈릴 소지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의견이 갈렸다. 둘 중 하나가 보리를 좀 많이 심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느 하나가 배추가 알맞은 토양이라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는 뿌리를 먹는 근체류 이외에는 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둘은 자기 나름대로의 지지자도 거느리고 있었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벌어졌다. 회합에서는 스노볼이 뛰어난 연설로 많은 지지자들을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나폴레옹은 은밀하게 자기 쪽으로 표를 끌어모으는 데 능숙했다. 나폴레옹은 특히 양들을 잘 다루었다. 요즘 양들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자주 중단시켰다. 특히 스노볼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내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라고 소리쳐 자주 회방을 놓곤 했다. 스노볼은 농장 집에서 찾아낸 농민과 목축이란 잡지 몇 권을 놓고 세밀히 연구한 결과 여러가지 혁신과 개선 방안을 잔뜩 갖고 있었다. 그들은 배수로를 뚫는 것과 농산물의 저장법 그리고 인간 석회에 대해 학자처럼 설명했고 운반하는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적합한 계획을 생각해냈다. 나폴레옹은 자기 자신 스스로 어떤 계획을 창안해내지 못했지만 스노볼의 계획이 아무 쓸모가 없다 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하며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벌인 많은 논쟁 중에 풍차 때문에 일어난 논쟁만큼 격렬한 것은 일찍이 없었다. 농장 건물로부터 멀지 않은 목장 안에 이 농장에서 가장 높은 곳인 작은 언덕이 있었다. 스노볼은 이 지형을 관찰한 후에 이곳에 풍차를 키면 전기는 축사에 불을 켜고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둥근 톱, 절단기, 써는 기계, 전기로 우유를 짜는 기계 등을 가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동물들은 이런 종류의 기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편안히 들판을 바라보며 책을 읽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교양을 쌓을 동안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준다는 환상적인 기계들을 마술에 홀린 듯 생각해보며 스노볼이 설명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다. 새로운 친구들 어서와요. 동물농장 읽고 있습니다. 몇 줄 걸리지 않아 풍차를 세우겠다는 스노우볼의 계획이 완전히 작성됐다. 기계에 대한 세부 지식은 주로 전수의 소유인 가정벽과 벽돌 수요는 누구나 전기학 입문의 새 책에서 얻어냈다. 스노볼은 전에는 인공부화장이 있었던 곳인 설계도를 그리기 좋게 마룻바닥이 매끈한 움막 하나를 자기 서재로 사용했다. 그리고는 움막에서 며칠 동안 몇 시간이나 계속 틀어박혀 있었다. 모든 동물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스노볼의 설계도를 보기 위하여 그 움막으로 갔다. 암탉과 오리까지 와서 분필로 그어놓은 선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러나 오직 나폴레옹만이 그 설계도에 대해 냉담한 태도로 무관심했다. 나폴레옹은 설계도가 그려져있는 움막을 천천히 돌며 설계의 모든 세부사항을 세밀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잠시 서서 곁눈으로 노려보고 난 다음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한두 번 뀌고 그리고 한마디 없이 나가버렸다. 농장 전체가 이 풍차 문제로 심각하게 나뉘어져 설왕설래하며 말이 많았다. 스노볼도 그것을 건설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업임은 부정하지 않았다. 돌을 쪼아서 벽을 세워야 했고 풍차 날개를 만들었어야 했으며 그리고 발전기와 전선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스노볼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 1년만 모두 고생하면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풍차만 완성된다면 노동력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 동물들은 일주일에 3일만 일하면 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나폴레옹은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식량을 증산시키는 것이며 풍차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들은 모두 스노볼의 투표 그리고 주당 3일 노동, 나폴레옹의 투표 그리고 풍족한 밥그릇 이란 두 개의 슬로건 아래 두 파로 나뉘었다. 풍차를 둘러싼 논쟁 말고도 농장을 지키는 일에 대해 또 다른 논쟁이 벌어졌다. 인간들이 외양간 전투에서 비록 패하고 물러나고 말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공격해와서 농장을 빼앗고 존스를 농장 주인으로 앉히려고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모든 동물들이 인정하는 바였다. 인간들이 동물농장에서 패하여 도망갔다는 소문이 영국 전체에 퍼졌고 이웃 농장들은 동물들을 다루기가 전보다도 더 힘들어졌으므로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늘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다. 나폴레옹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당장 동물들이 할 일은 강력한 화기를 조달하여 그것을 그들 스스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이었다. 반면 스노볼의 주장은 비둘기를 다른 농장으로 더 많이 보내어 다른 농장의 동물들에게 봉기를 손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처음에 나폴레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스노볼의 연설을 듣고는 어느 쪽이 옳은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사실 그들은 언제든지 그 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다. 마침내 스노볼의 설계도가 완성된 날이 왔다. 이번 일요일 회합에서 풍차 건축 작업을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동물들이 큰 창고에 모이자
스노볼이 일어서서 풍차건설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스노볼이 얘기하는 동안 연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방해를 하곤 했다. 다음에는 나폴레옹이 일어나 응수했다. 그는 아주 조용한 어조로 풍차란 허무맹랑한 것이며 누구도 찬송표를 던지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는 재빨리 자리에 앉았다. 그는 불과 30초밖에 말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설명한 것에 대한 효과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때 스노볼이 벌떡 일어나서 음메 거리는 양들에게 고함을 친 후 다시 풍차건설에 동의해 줄 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때까지 동물들은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순식간에 스노볼의 의견으로 기울어졌다. 그는 타오르는 듯한 냉변으로 천박한 노동이 동물들의 등에서 벗겨질 때 이루어질 동물농장의 모습을 아름답게 말하는 것이었다. 스노볼의 상상력은 이미 절단기와 써는 기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전기가 모든 방마다 빛을 줄 것이고 온행수로 난방을 완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곡기, 쟁기, 썰에, 땅 고르는 기계, 수확기계와 단을 묶는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스노볼이 연설을 마쳤을 때 투표의 행방이 어느 쪽으로 몰릴 것이라고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독특한 곁눈질로 스노볼을 노려본 후 이제까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높은 음성으로 깨깨 소리를 질렀다. 이 신호를 듣자마자 밖에서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노쇠장식 목걸이를 한 커다란 개 9마리가 창고로 뛰어들었다. 그들이 바로 스노볼에게 달려들자 스노볼은 자리에서 재빨리 일어나 물어뜯으려는 개들의 이빨을 겨우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순간 밖으로 달아났고 개들은 그 뒤를 쫓았다. 동물들은 놀라서 할 말을 잊은 채 문으로 올라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스노볼은 큰 길로 나가는 긴 목장을 가로질러 달렸다. 스노볼은 죽을 힘을 다해 돼지로서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력으로 달렸지만 개들은 벌써 그의 뒤꿈치 가까이에 접근하였다. 갑자기 그가 미끄러졌고 이제 그는 꼼짝없이 개들에게 잡힐 것처럼 보였다. 다급해진 스노볼은 재빨리 일어나 전보다 더 빨리 달렸고 개들도 빨리 달려 그에게 따라붙었다. 개들 중 한 마리가 스노볼의 꼬리를 거의 이빨로 물어뜯을 뻔했으나 스노볼은 간신히 꼬리를 휘둘러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그런 후 스노볼은 최후의 힘을 다해 몇 인치를 사이에 두고 울타리 구멍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입을 벌린 채 공포에 휩싸인 동물들은 도로 슬금슬금 헛간으로 기어들어왔다. 곧이어 위풍당당 개들도 들어왔다. 처음에는 이 개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나 의문은 곧 풀렸다. 그들은 나폴레옹이 제 어미로부터 떼어내어 은밀히 키우던 강아지들이었다. 아직 완전히 자라진 않았지만 덩치도 매우 컸고 늑대처럼 사납게 보였다. 개들은 나폴레옹 곁에 붙어서서 그를 완전히 지켰다. 그 개들은 존스에게 했던 그대로 나폴레옹을 보고 꼬리를 흔들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호위병이 되어 있었다. 이제 스노볼은 완전히 사라졌고 나폴레옹은 개들을 거느리면서 전에 메이저 영감이 연설하던 높이 쌓은 연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이제 일요일 아침 회합은 중단한다고 이런 지하에 선언해버렸다. 이제 그런 회합은 불필요하고 시간 낭비라고 하였다. 대신에 앞으로 동장 작업에 대한 모든 문제는 자신이 주재하는 돼지들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처리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비공개적으로 만날 것이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다른 동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될 것이었다. 동물들은 여전히 일요일 아침에 모여 세워진 깃발에 격려하고 영국의 동물들을 제창하며 그 주일의 일에 대한 명령을 하달받지만 일체의 토론은 사라졌다. 스노볼이 쫓겨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있었던 동물들은 이 발표에 아주 경악했다. 그 둔한 복서마저도 막연하게 기분이 언짢았다. 복서는 귀를 뒤로 쫑긋 거리며 앞머리를 흔들어 자기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몇몇 돼지들은 그래도 좀 더 똑똑했다. 앞줄에 앉았던 4마리의 젊은 돼지들이 반대라고 크게 외치며 일어나 일제히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자기 나폴레옹 주위에 앉아있던 개들이 깊숙이 위협적으로 으르렁 소리를 뱉어내자 나폴레옹의 호위병으로 길들여진 개에게 겁에 질린 돼지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자 양들이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양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15분 동안이나 계속 떠들어댔기 때문에 토이의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스킬러가 농장에 파견되어 새로운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나폴레옹 동무가 스스로 여러분의 남은 수고를 떠맡은 희생적인 행위에 대해 이곳의 모든 동물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동무들, 지도자가 되는 일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고도 무거운 책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는 것을 나폴레옹 동무 이상으로 굳게 믿는 이는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알아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들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무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풍차라고 하는 헛된 이야기에 속아서 스노우볼에 따르겠다고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시오. 스노우볼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죄인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외양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누군가가 말했다. 용감한 것으론 충분하지가 못하오. 충성과 복종은 그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전투에서 스노볼이 맡은 역할이 무척 과장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란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규율, 동물들, 철통 같은 규율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표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적들이 우리를 억압할 것입니다. 동물들, 여러분은 분명히 존스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진 않겠죠? 동물들이 존스가 다시 와서 농장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니 그의 말에 반론이 있을 수는 없었다. 만약 일요일 아침에 하는 토론이 존스를 다시 농장에 복귀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 그런 토론은 중단해야 마땅했다. 이제껏 여러 번 이리저리 상황을 생각해보았던 복서가 말했다. 나폴레옹 동무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옳겠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동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표현해 주었다. 그 이후로부터 복서는 내가 좀 더 일할게 에 덧붙여서 나폴레옹은 항상 오라 라는 격언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 여기까지가 동물농장의 중반부입니다. 사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보면은 되게 쉽게 이 선동의 기술들 그리고 뭔가 독재가 시작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중반부 뭔가 암울하죠. 후반부는 더 암울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풍자류 소설이 암울함을 담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것들을 우리는 읽고 배우고 가르침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얻기 위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선동의 기술이죠. 거짓말 뒤에 교묘하게 압도적인 진실을 섞는 겁니다. 마지막에 압도적인 진실을 섞으면은 그런가? 라고 생각하게 되긴 해요. 모든 게 거짓말이면은 다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여러분들 인간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건 아니죠? 그건 맞죠? 이렇게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죠. 맞아요. 저 말도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공통된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분노가 향해야 될 곳을 못 가요. 사실 이 사건에서 진짜 분노가 향해야 될 곳은 나폴레옹이었죠. 나폴레옹은 이제 무력으로 다른 동물을 쫓아내고 그리고 억압시키지 않았습니까? 나폴레옹에 대해서 분노를 향해야 되는데 인간한테 돌리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진짜 저런 지지자인지 전혀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아니 전혀 그런 지도자인지,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고 믿는 지도자인지. 그러면은 스노볼이 저렇게 쫓아냈겠습니까? 그랬다면 스노볼을 저렇게 쫓아내지 않았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인간이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죠? 하면서 이제 논점을 흐려버리는 거죠. 너 나폴레옹이 돌아오는 것에, 아니 나폴레옹이 지도자가 되는 것에 반대해? 그러면 너는 인간이 돌아오길 원하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 두 주제죠. 이게 논점 비틀기입니다. 선동의 기술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풍자로 보니까 쉬워서 그렇지 실제로 진짜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이제 약간 그런 오류들이 있어요. 너가 이러면은 넌 이런 사람이야. 연관은 없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쵸? 저는 근데 일단 하나 밝히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색깔이 없습니다. 이 책이 정치에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정치적 색깔이 없고 누군가를 누군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 누군가를 지지하지 않고 정치적 색깔이 없고 여러분들한테 밝힐 생각도 없어요. 실제로 지지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색깔은 없어 확실한. 왜냐면 이제 저는 그치만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진실이에요. 이 내용은 절대적인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매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선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다행인 건 이 선동의 기술은 좌파든 우파든 둘 다 쓴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다행이지. 내가 나락에 갈 일이 없다는 거야. 선동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좋을 텐데 말이죠. 범지구적으로 다 씁니다. 범지구적으로 정치에서는 다 씁니다. 네. 배워두면은 좋긴 해요. 나는 일단 선동에 안 빠지고 그리고 멤버들한테 선동하는 멤버들이랑 친구들한테 있어요. 선동하면서 이제 그런가? 하게 만들 수는 있을까? 아니요. 저 정치적 발언으로 배랑하지 마시고요. 전 정치적 색깔이 없고요. 그리고 이 책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책만은 아니에요. 그 어디를 가도 이 내용은 존재합니다. 그냥 가벼운 논쟁에서 그리고
하다못해 반장 선거, 전교 회장 선거 이런 데서도 그런 데서부터 많이 빠지게 됩니다.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지만 가지고 있는 뜻은 결코 가볍지 않죠. 그쵸? 엄청난 교훈이에요. 정말로 엄청난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많이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읽을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간을 대함에 있어서 앞으로 큰 지식이 될 만한 내용이라서 말할 뿐입니다. 동물농장이란 책이 자,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스노볼이 쫓겨난 지 3번째 맞는 일요일에 나폴레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풍차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에 당연히 모든 동물들은 다소 놀라고 의아해했다. 나폴레옹은 자기가 마음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단지 이 과업은 매우 힘든 것이며 식량 배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풍차에 대한 설계는 마지막 세부사항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돼지들의 특별 연구회가 지난 3주일 동안 그것을 연구해왔다는 것이다. 풍차의 건설은 다른 여러가지 부대시설과 함께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날 저녁 스퀼러는 풍차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사실 반대했던 것은 아니라고 은밀하게 다른 동물에게 말했다. 그뿐 아니라 처음부터 풍차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나폴레옹이었고 스노볼은 나폴레옹의 문서 속에서 훔쳐간 것이며 풍차는 사실 나폴레옹이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은 왜 동물들 앞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했냐고 누군가가 물었다. 여기서 스퀼러는 아주 교활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이 바로 나폴레옹 동지의 계략이었다고 스퀼러는 말했다. 나폴레옹은 풍차에 반대한 것처럼 보여준 것은 스노볼이 위험한 인물로서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스노볼을 자연스럽게 제거한 지금이 풍차를 세우는 계획이 그의 회방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스퀼러는 꼬리를 흔들며 이리저리 거닐다가 기분이 좋다는 듯이 웃었다. 전략, 동무들!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는 반복해서 되풀이했다. 동물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스퀼러가 워낙 설득력 있게 말했고 그리고 3마리의 개가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으므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동물들은 아무런 질문이나 의견조차 내보지 못하고 그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의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을 하면서도 행복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자기들 자신과 다음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아무도 착취하는 인간 패거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력과 희생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봄과 여름에는 주당 60시간을 일했고 8월부터는 나폴레옹이 앞으로 일요일 오후에도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 작업은 겉으로는 자발적이고 자유의사에 맡긴 것이었지만 거기에 빠진 동물들은 누구든지 식량 배급이 반으로 줄게 되었다. 문제는 그렇게까지 일을 했음에도 아직 미처 손도 못 댄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수확은 지난해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으며
근체류를 심었어야 할 두 밭에는 밭갈이가 늦어졌기 때문에 파종도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하여 앞으로 닥쳐올 겨울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너무 뻔하게 짐작할 수 있었다. 농장 안에는 양질의 석회암 채석장이 있었고 모래와 시멘트가 창고에 그득히 있는 것을 발견했으므로 건축에 필요한 재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들이 처음으로 직면한 문제는 돌들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야 하는 것이었는데 전혀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적당한 크기로 돌을 잘라내려면 곡괭이와 지렛대를 사용해야만 했는데 동물들은 뒷다리로만 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연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몇 주일이나 이런저런 궁리를 한 끝에 비로소 누군가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지구의 중력을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너무 커서 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채석장 밑에 층층이 깔려있는 돌들을 잘게 부숴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즉 동물들은 큰 돌을 밧줄로 묶어서 암소, 말, 양뿐만 아니라 밧줄을 잡을 수 있는 동물들은 모두 동원하여 죽을 힘을 다해 채석장 꼭대기에 비탈진 곳까지 바위를 끌어올려 놓고 가장자리에서 밑으로 굴려서 잘게 부숴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깨진 돌을 운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말들은 수레에 실어 날랐고 양들은 끌어올렸으며 뮤리엘과 벤자민까지 낡은 이로운 마차에 멍에를 메고 분배된 일을 모두 해냈다. 늦여름이 되자 충분한 석재가 모아졌으며 그래서 돼지들의 감독 아래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모든 과정은 정말로 힘들고 지루할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 아마도 복서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복서 혼자의 힘이 나머지 모든 동물들의 힘을 합친 것과 비슷하게 보일 정도였다. 힘들게 끌어올리던 돌덩이가 비탈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동물들이 언덕 밑으로 끌려가며 절망적으로 아우성칠 때 밧줄을 버티고 돌덩이를 잡아 세우는 일 같은 것도 항상 복서가 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발굽끝으로 땅을 퍽퍽 긁으며 커다란 옆구리가 온통 땀으로 젖은 채 한치 한치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클로버가 때때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충고를 여러 번 했지만 복서는 그녀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좀 더 일하지. 와,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 이 두 개의 좌우명은 모든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으로 충분했다. 복서는 남들보다 30분 일찍 깨워달라고 하던 것을 45분 일찍 깨워달라고 젊은 수탉에게 부탁해 놓았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다지 많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여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혼자서 채석장으로 가 깨어진 돌을 무더기 모아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풍차를 세우는 곳으로 끌어갔다. 동물들은 그 여름 내내 힘들게 일을 하기는 했지만 생활은 그다지 나쁘진 않았다. 존스 시절보다 식량이 더 많지는 않았지만 더 적지도 않았다. 자네끼리만 먹는 사치스러운 5명의 인간들을 부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커다란 위안이 되었기에 웬만한 실패는 보상받고도 남았다. 그리고 동물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인간들이 관리할 때보다 능률적이었으므로 노동력이 절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등화용 석유, 못, 끈, 개가 먹는 비스킷, 말굽에 징 따위가 필요했으나 그것들 중 농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는 종자와 인공비료마저 떨어졌고 더군다나 연장과
풍차에 쓸 기계마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동물들이 명령을 받으라고 집합했을 때 나폴레옹은 새로운 정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동물농장은 이웃 농장과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급한 원자재를 얻을 경우에만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또한 풍차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목초와 올해 수확할 밀의 일부를 판매하기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후에 만약 돈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멀링턴에 있는 상설 달걀 시장에 달걀을 팔았어라도 그 부족은 충당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암탉들은 풍차를 세우기 위해 그들 나름의 독특한 공헌을 하기 위해 이런 희생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나폴레옹은 덧붙였다. 동물들은 다시 한번 막연한 불안감을 감지했다. 인간들과 일체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 화폐를 쓰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존스를 추방한 후에 최초의 승전회의에서 제일 먼저 통과된 결의사항이 아니었던가? 동물들은 모두 이런 결의가 통과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니, 적어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폴레옹이 회합을 철폐했을 때 항의를 제기했던 4마리의 젊은 돼지들이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냈으나 개들이 무섭게 으르렁거리자 바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양들이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고 시끌시끌하게 떠들어댔고 순간적으로 불편했던 분위기는 해소되고 말았다. 마침내 나폴레옹은 조용히 하라고 앞다리를 들더니 그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선언했다. 그는 계속해서 어떤 동물도 인간들과 직접 교제할 필요는 없으며 직접 교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어려운 짐을 모두 자기 어깨에 지는 척했다. 월링턴에 살고 있는 럼퍼란 변호사가 이 동물농장과 외부 세계의 중개자가 되기로 했으며 그리하여 그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명령을 받기 위해 이 농장에 오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늘 하던 대로 외쳤다. 동물농장 만세! 그렇게 외치며 연설을 마쳤고 동물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부른 후에 흩어졌다. 그런 뒤에 스컬러가 농장을 한 바퀴 돌며 동물들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화폐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결정은 통과된 적도 아니 제한된 적도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했다. 그것은 순전히 상상이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스노볼이 퍼뜨린 거짓말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동물들이 아직도 의심을 품고 있는 기미가 보이자 스킬러가 그들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고 과연 확신할 수가 있어, 동물들? 동무들? 그런 것을 결정했다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쓰여 있죠? 그런 것이 기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동물들은 자신이 착각했구나 하고 납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월요일마다 럼퍼는 농장을 찾아왔다. 그는 구렛나룻을 기르고 음흉하게 생긴 작은 눈을 반짝이며 체구가 아주 작은 사나이로 하찮은 사건밖에 못 맞는 변호사였다. 그러나 그는 매우 눈치가 빨라서 누구보다 먼저 동물농장에는 중개인이 필요할 것이고 그 보수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간파했다.
동물들은 일종의 두려움을 품고 그의 왕래를 지켜보았으며 가능한 그와 마주친 것을 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리로 서 있는 나폴레옹이 두 다리로 서 있는 원퍼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은 은근한 자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때로는 새로운 협정이 잘 되었다고 만족하게 되었다. 인간과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전과 전혀 달랐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농장에 대한 증오심이 풀린 것은 아니고 전보다 오히려 더 증오했다. 모든 인간들은 동물농장이 조만간 거덜이 날 것이며 무엇보다도 풍차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본의 아니게 동물들이 자기네 일을 잘 운영해 나가는 효율적인 성과에 대해 어떤 의미의 경외감을 품게 되었다. 그런 결과로 그들은 동물농장이라고 정식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아무도 메이너 농장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자기 농장으로 되돌아가려는 희망을 포기한 채 다른 고장으로 아주 이주해버린 존스를 좋게 말하지 않았다. 원퍼를 통해 동물농장과 외부의 접촉은 아직 전혀 없었지만 슬슬 자야 되나봐요. 원퍼를 통하지 않는 동물농장과 외부와의 접촉은 아직 전혀 없었지만 나폴레옹이 폭스우드의 필킹턴시나 핀치필드 농장의 프리드릭시 어느 한쪽과 일정한 통상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꾸준히 나돌고 있었다. 그러나 절대로 이 두 사람과 동시에 협정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는 알려졌다. 바로 이 즈음에 돼지들은 갑자기 농장집으로 그들의 거처를 옮겨 생활하였다. 동물들이 집에서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가 초기에 통과되었다는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스킬러가 이번에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시킬 수 있었다. 그는 돼지들이 이 농장을 이끌어가는 핵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할 한적한 장소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지도자의 권위로 보아 단순한 돼지우리보다 이 집에 사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응접실을 휴게실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몇몇 동물들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복수는 천과 같이 떠들었다.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 그 말을 그냥 지나쳐버렸지만 침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클로버는 큰 창고의 끝으로 가서 거기에 쓰여있는 7계명을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그렇지만 그녀는 글자를 한자밖에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뮤리엘을 데리고 갔다. 뮤리엘, 내게 넷째 계명을 읽어줘요.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7계명에 분명 써있지 않아요? 뮤리엘은 어렵게 한자 한자 더듬거리며 읽어갔다. 어떤 동물도 이불을 덮은 침대에서는 자서는 안 된다고 돼 있네요. 정말 이상하게도 클로버는 아무리 애를 써도 넷째 계명이 이불을 덮은이라는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개 2마리와 그곳을 지나가던 스킬러가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 동무들, 여러분은 요즘 우리들이 농장집의 침대에서 잔다는 말을 들었군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혹시 침대에서 자지 말라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침대란
그저 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외양간의 집더미도 침대랑 다름이 없어요. 규칙은 인간의 발명품인 이불을 덮지 말고 자자는 것이었죠. 우린 농장의 집 침대에서 이불을 걷어치우고 대신 담요를 덮고 잠답니다. 그것은 정말 편안한 침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분주하게 해야만 하는 두뇌 작업에 견주어 보면 동무들, 그것은 결코 분에 넘치는 편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설마 우리에게서 휴식을 빼앗을 생각은 아니겠죠? 동무들, 우리들의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이 피곤하게 되는 것을 원하진 않겠죠? 여러분은 분명히 존스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진 않을 거예요. 동물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 그를 안심시키고 돼지들이 농장집 침대에서 자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앞으로 돼지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날 것이라고 발표되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자, 여기까지를 동물농장의 중반부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슬슬 불안하죠. 슬슬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동물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7계명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실 글자를 아는 것들은, 제대로 아는 동물들은 돼지들밖에 없으니까 법을 자기 맘대로 바꿔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동물들한테는 스킬러의 선동에 당해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동물농장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피폐물이었나요? 드는 사람에 따라 공포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어린 왕자 때처럼 행복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사실 어두운 얘기거든요. 동물농장은 물론 정말 재밌고 저는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와, 정말 잘 쓴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행복보다는 약간 경각심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책은 무조건 행복에 관한 책을 가져오자. 누가 들어도 행복에 가까운 책을 가져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딩 봤을 때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요. 이 엔딩이 진짜 소름 돋아요. 정말 소름 돋습니다. 불쾌하기도 하지만 깨닫게 되는 바가 정말 많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 방송을 해야 돼서 내일 아침 방송에서 이제 혼자 저는 모모세대죠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침에 기운차게 시작하기 어려울 테니까 충분히 잠을 취하기 위해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공지가 있는데 제가 아침 라디오를 한번 하고 합방을 한번 하고 그리고 책 읽기를 한번 하는데 저체 시간이 한 번인 게 아쉬워서 휴방을 하루 줄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하루에 2시간 이야기하는 거는 막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마 앞으로 주 1회 휴방으로 조금 운영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나는 너희들이랑 수덕 떠는 게 좋은데 너무 적어가지고 조금 아쉽단 말이죠. 앞으로 많이 많이 애정해 주시고 모두들 행복해 주세요. 모두 행복하다면 제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2시간 이야기하면 기빨린다는 사람. 그래서 딱 2시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번 동물농장 쓰여진 지 꽤 오래된 책이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선동에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언제나 사리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경각심을 일깨우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특히 요즘 인터넷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거든요. 인간의 감정 중에 증오가 정말 쉽게 받아들여지고 강한 감정이기 때문에 남을 증오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나 몰라. 사실 왜 그런지는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다들 잘 자. 좋은 꿈 꿔. 행복해. 바이바이.